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청주대학교 건축학과의 정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장에 와보고 좀 놀랐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아주 여러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학교 건축계의 아주 기라성 같으신 원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도 많이 참석하고 계셔서 영광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편안한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도 아우르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구 감소와 학생 수 감소가 학교의 폐기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기존 학교와 다른 형태의 원하지 않던 학교가 등장하거나 출현하거나 또는 변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꼭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위기감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빠른 속도로 우리 곁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 함께 인지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편안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쉬운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관점과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점은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전혀 동의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한국에서의 관점과 일본에서의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요. 서로 간에 이해하고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꼭 여러분들께 제 의견에 동의를 구하고 싶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사실은 학교 건축을 보는 관점의 차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근본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 스스로 정의를 하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는 곳은 너무 기본적인 명제이니까 그 명제의 위에 학생과 교사가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생활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곳이 학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가치는 시대에 적합하게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 가치는 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학교라는 것이 이러한 근본 가치가 가장 적합하게 구현되어지는 장소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제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건축 창의융합 포럼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럼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요. 국내외 학교건축에 아주 훌륭하신 전문가들을 또는 학자를 모셔서 매년 국제포럼을 지속해 왔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훌륭한 학교 건축들을 수집을 해서 그 학교 건축들을 사진과 도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는 잡지를 발행을 해서 일단 교육부나 그 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전국 172개 교육지원청에 무료로 배포하고 이러한 훌륭한 다양한 학교들이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내외 우수한 학교 건축 답사도 매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건 세종시의 훌륭한 학교들을 답사했을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훌륭한 학교들도 많이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홋카이도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참 반가웠는데요. 사실은 지난 저희가 여름에 5박 6일로 4박 5일로 홋카이도 지역의 학교 7개를 보고 왔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교들을 많이 봤었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그런 학교도 사실 저희가 다녀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학교 건축 전문가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고맙게도 2025년 4월에 아시아 학교 건축 국제 컨퍼런스의 기조 강연자로 초청이 되어서
일본에 가서 우리나라 학교 건축에 대한 발전과 변천,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잠시 그때 사진을 보여드리면 제가 기조 강연을 했었던 사진의 모습이고요. 가서 일본 측에서 오신 나가사와 사또 선생님과도 역시 또 반갑게 만났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야마니시 주니치 일본 교육정보학회 회장님, 그다음에 기시다 이사무 일본 어린이 환경학회 회장님도 같이 만나서 활동을 같이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의아한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최근 아주 훌륭하고 아주 멋있는 학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은 학교 건축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또는 생각을 할까요? 앞서서 부연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30분이라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학교가 유초중고를 포함해서 2만여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2만여 개가 넘는 학교들 중에서 아주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학교는 아마도 5%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등장하고 있는 학교는 언제나 내가 살아오던 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렵고 새로운 신도심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지역에 지어지고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는 여지까지 우리가 늘 다니던 학교, 늘 보던 학교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학교 건축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늦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좀 무슨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간단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패러다임의 뜻은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에서는 어떤 시대 어떤 분야에서의 특징적인 사고방식과 인식의 틀 또는 많은 사람이 표현과 사고의 모델로 삼는 그 무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누구나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패러다임의 영어의 원뜻은 모르지만 변화라는 단어를 꼭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 패러다임은 그리스어가 어원인데요. 이 패러다임은 패러라고 하는 접두어와 다이크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패러는 옆에 앞에라는 뜻이고요. 다이크나이는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 앞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해요. 내가 원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내 앞에 보여지는 것과 2025년도에 보여지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쫓지 못한다는 것은 그 변화를 내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2025년인데 여전히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패러다임은 변화의 불가피성을 동반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30년 전, 40년 전에 어린아이였을 때 존재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또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물건들의 목록을 적어보면 어떨까요? 그 목록을 부모 세대나 조부모 세대까지 확장한다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30년 전에 몇이나 되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존재와 인터넷이 인간의 삶에 미칠 막대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휴대폰 하나의 연산력이 아폴로 우주계획을 실행하는 데 사용된 나사의 전체 총 연산력보다 더 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학교로 들어가 봅시다. 학교 폭력이라든가 개별 및 집단 따돌림 등이 이렇게 과격하고 심하게 학교에서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또한 예측할 수 없었던 팬데믹의 출현, 기후 이상 등이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빨리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까? 오늘 주제와 연관돼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서 사회적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약화되고 학교 환경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을 불과 10년 전, 20년 전에 예측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변화로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가 가장 빨리 먼저 도달하는 곳이 학교이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자와 소위 학교를 전문적으로 설계한다라고 하는 설계사무소라든가 또는 학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아이의 입장에서 교육하고
그러한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책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학교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계실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학교는 즐겁게 생활하고 친구를 만나고 서로 교류하는 곳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공부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서 소위 말하는 학교가 즐거운 곳이 아니게끔 느껴지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2년 전에 후지 유치원에 가서 타카하루 테즈카 선생과 우리 참가자가 같이 옥상을 뛰는 모습입니다. 타카하루 테즈카 선생이 왜 이 유치원을 이렇게 설계했는지, 아이들한테 왜 즐거움을 주려고 했는지에 대한 실증을 직접 뛰면서 보여주셨어요. 이 타카하루 테즈카 선생이 설계했던 이 후지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이 이 원장실의 위치가 현관 바로 옆에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 아이들이 즐겁게 이 유치원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매일 관찰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유치원의 위치와 우리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들의 철학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를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이게 일본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종시에 가면 공립 설립 유치원이 있는데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 오면 30분 정도 원내 수업을 하고요. 무조건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뒷산으로 올라가서 숲에서 수업을 하고 내려와서 씻고 오후에 하원을 합니다. 유치원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으로 기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치원을 설립한 사람의 철학이 같지 않았을까. 제가 많은 곳에 가서 학교를 설명할 때 이 학교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시가현에 있는 기리하라 소학교인데요. 우리나라 초등학교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가요? 라고 여쭤봅니다.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도 별로 찾을 수가 없는데요. 저기 보면 앞에 정글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틀이 있고 시소가 있고 그네가 있고 철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에도 있는 똑같은 것들인데 이게 있는 위치가 어딘가입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쉬는 시간에 땡 치면 나가서 놀 수 있고 예비종이 치면 들어와서 이 놀이터가 실제로 이용되는 놀이터라는 거죠. 학교는 즐겁게 노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화려하거나 어드벤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놀이터는 어디 있을까요? 저 운동장 끝에 있는데 누가 거기다 배치했을까요? 놀이터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그냥 조건에 맞게끔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축가들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답사하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나마 제가 교사동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놀이터가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게 제주에 있는 종달 초등학교였습니다. 이러한 놀이와 학교를 즐겁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미리 우리보다 더 일찍 깨달은 지역들이 있죠. 이 학교는 이 학교는 학교 교사동 옆에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놀이터의 위치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설계된 노르웨이에 있는 학교입니다. 핀란드에 있는 학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생활하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적절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했는가이고요. 얼마나 좋은 놀이기구가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일본에서 오신 분들께서도 발표를 해주셨고 또 우리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교육부 시설과에서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또 이어서 공간 재구조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일본도 어찌 보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지고 있는 학교시설 장수명화 계획을 토대로 학교의 변화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혁신의 대상일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2만 개의 학교가 모두 다 혁신의 대상일까요? 그러면 혁신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학교마다의 차별성은 없을까요? 당연히 학교마다, 지역마다, 국가마다 차별성은 아주 크게 존재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혁신해야 되는데 그러나 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모두 다 똑같이 또 다른 혁신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돼서 일본의 사례를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별 특성에 따른 학교의 변화, 차별성을 본다면 일본 야마가소 학교의 목조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서 일본의 초등학교는 목조를 상당히 많이 특화시키고 그 차별성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죠. 이 학교뿐만이 아닙니다. 미야노모리 소학교의 경우는 체육관의 모든 구조와 시설조차 다 목조로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스기모토 히로후미라는 일본 목조 학교 건축의 최고 대가를 만나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 말씀이 두 가지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본의 목조 학교가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상한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나무라는 것들은 수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50년에서 60년이 지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작용을 현저히 준답니다. 산소를 많이 배출하지 않고 자기의 성장만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주변의 나무들의 성장을 방해하면서 언젠가는 잘려져야 되는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들을 잘라서 버릴 수가 없고 뗄 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공공시설에서 그래도 가장 나무를 많이 쓸 수 있는 대상이 초등학교였다라는 그런 접근을 말씀해 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마 한국에서도 6.25 전쟁 끝나고 벌목이 다 이루어졌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조림 사업이 시작되어져서 심어졌던 나무들이 대략 이제 곧 50년이 도래가 될 것이고 그 이후라면 한국의 많은 나무들도 베어져야 될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 베어지는 나무들을 어디다 쓸지 지금부터 심각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여러 공무원들과 학교 건축 전문가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홋카이도 지역에 5박 6일로 답사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홋카이도 지역을 자주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느낀 것이 그 지역이 굉장히 춥다 보니까 학교의 평면 구성과 레이아웃이 굉장한 차별성이 분명히 일본의 다른 열도에 있는 도시들과 달랐습니다. 최소한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외피 면적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이 설계 수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동이나 별동이 지극히 적었고요. 집중형의 평면이 많았고 심지어는 체육관까지도 건물 내에 대부분 붙여서 설계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우리가 갔었던 사례들이 사실 대부분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홋카이도 지역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바탕으로 목조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추운 북유럽의 노르웨이 지역에 있는 이 학교도 그 지역성 때문에 학교의 표피 면적을 줄이고 학교의 공간을 아주 집약화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보편적인 학교로 자리 잡으면서 집중형, 중정형 평면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학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과거에 환기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라든가 채광 문제 때문에 터부시대왔던 학교의 집중형 평면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관점에서 제가 작년에 갔었던 일본의 학교 중에 도쿄에 있는 쇼난 소학교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러한 집중형 평면을 만들면서 학교 내의 표피 면적을 줄이고 시공비를 줄이면서 난방비도 줄이고 그러면서 학교의 대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학교 정문을 들어와서 교사동을 들어와서 여기 행정실이고 교장 선생님실입니다. 그리고 복도 바로 앞에 체육관이 있어요. 이 체육관이 그대로 열려 있어서 체육관에 수업이 없을 때도 학생들이 그냥 자유롭게 놀기도 하고요. 이 대공간이 평상시에 항상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종시에 학교를 4개 정도 기본 계획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롬 고등학교입니다. 사실은 이 새롬 고등학교를 계획을 할 때 이 전면에 들어가는 공간에서부터 이 대공간
그리고 표피 면적을 하나로 만들고 체육관을 붙이면서 설계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면적도 최소화시키면서 분동화하지 않고 한동으로 만들면서 그런 효과를 도모해 봤었던 그런 사례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큰일 났습니다. 빨리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얘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교는 즐겁게 생활하고 친구를 만나고 서로 교류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 오랜 이 공간혁신 그러한 기간 동안에 학교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안타깝게도 알록달록한 컬러의 인테리어 개선이 아니고 단지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예쁜 공간의 변화가 아니고 또는 그냥 기존 노후 시설의 단순 보수가 아니고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변화가 복도나 도서관, 융복합 공간 등에서 이미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나 그 변화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의 근본 가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면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가 바뀌고 도서관이 바뀌고 융복합 공간들이 학교 내에서 변해지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패러다임이다라는 겁니다. 역시 후반부에 가서 우리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의 다양한 변화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복도의 변화가 교실과 복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고 있었던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갔었던 학교 중에 일본 모리구치시에 있는 사쿠라 초등학교의 교실과 복도와 아이들의 휴식 공간과 교류 공간의 모습입니다. 역시 일본 도쿄 시모치마 중학교의 교실 공간과 미디어 스페이스 공간과 복도 공간의 활용 모습입니다. 타카하루 테즈카 선생도 저희 포럼에 국제 이사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타카하루 테즈카 선생이 설계했었던 일본 나고야 기후에 있는 세토 소난소학교의 융복합 공간의 모습입니다. 45년 된 일자형 학교를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똑같은 일자형 벽면 2개를 이 벽을 막아서 여기를 다 터서 이 교실의 경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실 수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학년 수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모둠 수업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수업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면 4클래스의 수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공간이 처음에는 이 공간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었겠지만 학생들과 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점이고, 이러한 융복합 공간들은 지금 우리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라든가 리모델링에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일본 나고야 기후 소학교에 가면 볼 수 있는 1층의 복도와 미디어실과 도서실에 대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면 미디어 센터가 있고요. 그 바로 앞에 도서실이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오픈된 공간으로 하나로 융복합 공간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주 건축계의 아주 대단하신 대가이시죠. 샌다 미치로 선생님입니다. 샌다 미치로 선생님도 고맙게도 저희 포럼의 국제 고문을 맡아주고 계시는데요. 샌다 미치로 선생님이 설계하셨던 바로 카로이자와 카자코시 학원의 모습입니다. 이게 1층의 모습인데요. 1층을 들어갈 때 이렇습니다. 1층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라는 개념이 전혀 없죠. 1층에 들어가면 1층 전체가 도서실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서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열람실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홈베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공방이 있고요. 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과학실 등등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양호실, 행정실, 교장실도 2층에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1층이라는 공간을 또는 도서실이라는 공간을 또는 융복합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학교를 설계하고 심지어 그 학교를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갔었던 일본의 나고야 고마키 미나미 소학교의 도서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도서실의 영역이 복도와 학교 공간 중심에 통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도서실이었고요. 1층에 도서실이었고, 죄송합니다.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또는 심지어 지역 주민들, 어머니들도 언제든지 이 공간에 와서 책을 보고 휴식하고 교류를 하는 공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사카에 갔을 때 놀랬던 오사카 국제중고등학교입니다. 학교의 평면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요. 이게 교사동이 이렇게 한 동이 크게 있고요. 모든 실습 교실은 전부 다 분동으로 만들었어요.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정실, 예절실 또는 다도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실습 교과 수업을 갈 때는 소풍을 가듯이 찾아갔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의 도서실의 공간 배치입니다. 학교의 중앙에 썬큰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실, 도서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복도가 다 서가가 있고 모든 복도가 도서실입니다. 교과 교실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교과 영역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등으로 구분된 조닝에 그 도서가 영역별로 구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너무 급해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학교로 분명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라는 공간이 옛날에 학교는 이랬어 또는 학교는 교실과 복도와 또는 이러이러한 실들이 있었어라는 우리네 생각과는 달리 경계가 모호해지고 융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무질서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이든 그 안에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건축의 큰 그릇을 바꾸라는 변화가 자연스러운 패러다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생, 행태, 교수학습, 교육과정, 미래 변화에 학생과 교사 스스로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마다 대처할 수 있는, 즉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축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 융합되어지는 학교의 변화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의미를 너무 자주 들어서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과거에 매달리거나 또는 지금 현재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 이러한 변화들을 담아줄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앞으로는 더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이 우리 학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라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AI한테 물어봤어요. 미래의 학교 공간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일까? 물론 물어보는 사람의 태도와 관점과 주제어에 따라서 AI가 달리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물어봤을 때 AI는 저한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미래의 학교는 AI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인 맞춤형 학습 공간으로 변화할 것.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왜 AI는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AI는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지어지면 50년, 100년 이상도 지속된다라고 하죠. 그런데 5년, 10년 그 이후에도 한번 지어진 대로 학교와 공간이 처음 그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 고정된 공간 자체가 새로운 교육과정, 사용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교가 지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도 맞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다양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 건축과 공간을 접근했던 생각과 관행을 좀 바꾸고 유연성과 복합성을 최대로 한 학교 공간을 계획하라고 AI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앞선 설명에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 또는 우리 학교 공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인 또는 환경적인 기술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후환경 또는 탄소중립, AI,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돌발 팬데믹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면서도 대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인구 감소는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이 예측에 대한 대응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대비하거나 집중해야 할까는 국가별 차별성과 또는 지역별 차별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패러다임의 변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전의 학교와 다른 모습의 학교들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걸 거부하거나 왜 학교는 이렇게 변했을까? 왜 학교가 예전의 학교와 다를까라고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학교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인구 감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교되는 그런 학교들을 그냥 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학교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너무나 지극한 자연스러운 변화이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부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 선정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대략 87개 학교의 복합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좀 더 많은 학교들의 복합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7월 31일까지 상반기에 교육부의 재정과에서 적정 규모화 정책을 활용한 지역 명품학교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 정책 연구를 끝냈습니다. 사실은 이 의미가 굉장히 좀 어색할 수는 있는데요. 지역 명품학교라는 것이 좀 촌스럽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지역 명품학교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부족한 학생 수 확보를 위해서 학교를 새로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면서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소멸 위기를 교육을 통해 극복하는 그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고유한 학교의 모델을 지역의 차별성을 갖고 만드는 것이 지역 명품학교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안을 정책적으로 만들면서 그중에 그러면 그러한 모델의 유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가를 초등학교에 적용 가능한 유형과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초중 통합운영학교에 적용 가능한 내용들을 유형을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 세부 유형들을 나눠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생애 초기 돌봄 교육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개념이고 어느 지역에 적용할 수 있고 어떤 교육 특화 과정을 만들고 학교 내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그러한 학교에는 어떠한 공간을 특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주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주도의 작은 학교와 제주도의 적정 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에 맞는 지역 학교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구상할 수 있을까를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함께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지역별 대표적인 자원들을 같이 고민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이러한 앞서 말씀드렸던 제한 유형에 따라서 어떠한 학교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고 다른 지역에 없는 제주도만이 가능한 차별성과 특성을 가진 학교들을 찾고 그 학교들을 어느 도시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가자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고요. 분명히 반대하거나 이게 어떻게 학교의 고유한 모델이 될 것이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제주도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러한 지역 맞춤형 학교와 함께 구도심이라든가 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학교 복합시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등장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몇몇 사례를 빨리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본 사례이긴 합니다만 미래 인구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학교의 개념으로 신도시에도 이러한 통합 운영학교 또는 복합화 학교가 생길 수가 있었겠죠. 세종시에 있는 해밀 유초중고등학교가 그런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학교, 여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 예비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과 공원이 있고 여기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서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학교로 한 번에 만들어진 그런 사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과 소통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모습이고요. 이 전체 단지 내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다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다양한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는 학부형과 지역 주민들도 와서 같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시간은 좀 지난 학교입니다만 화성 동탄에 있는 동탄중앙초등학교와 이음터입니다. 역시 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 부지의 운동장을 학교에 제공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었던 학교 부지 내의 이 부분을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으로 제공을 해서 지역과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도서실을 크게 지어서 한꺼번에 개발을 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학교는 또 다른 변화를 꾸려가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메이커스페이스와 ICT 원데이 클래스를 같이 이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목적으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합하니까 또는 지역의 운동장을 공원을 이용해서 활용하니까 공간이 여유가 생겨서 만든 아주 넓은 도서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 학교는 학생과 지역 주민, 학생과 학부모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능평초등학교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지어졌는데요. 산자락에 위치한 이 학교들은 접근이 원활치가 않아서 기관 시설이나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사용하기가 어려웠었죠. 그래서 학교를 건립하면서 그러한 시설들,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대규모로 복합화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인용, 어린이용 대규모 수영장과 그 다음에 대규모 체육 헬스클럽 센터, 그 다음에 요가실과 또는 에어로빅 룸 등도 만들어서 이 시설들은 학생들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사례였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학교를 처음 설립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그러한 복합화 사례들도 있겠습니다만 폐교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경남 김해에 만들어진 김해 지혜바다 도서관입니다. 기존에 폐교된 주촌초등학교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게 도서실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졌느냐면 기존에 학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폐교가 됐는데요. 운동장은 전부 다 보도블록을 설치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전면 개편을 하고요. 이 교사동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 체육관동의 아래 필로티 부분을 막아서 저학년이나 어린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실을 두고 그 윗부분 체육관을 이렇게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을 도서실로 사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교류 활동과 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과 연계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에 부족하거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때 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가 먼저 주도해서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를 지자체 시설에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넣은 사례입니다. 이 형태의 모습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는 우리가 논외로 생각을 하고요. 강원도 화천에 지어진 화천초등학교 수영장의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 돌봄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도의 초등 1, 2학년 종일 돌봄 시설, 초중고생 학습 진로 센터 등등이 만들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다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마다 통합학교에 또는 통합학교 시설의 차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도시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전에 강원도와 비교할 수가 없었겠죠. 여기도 보면 신설되는 통합학교와 함께 신도시 맞춤형
학교 복합 시설들이 등장이 되어지는데요. 경기도는 이러한 형태들이 많이 들어서죠. 수원시 권선 배움마루라고 하는 이 곳도 규장 초중학교와 함께 동시에 만들어진 그러한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역시 학교 내 시설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포함되어져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주로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체육 시설들과 요가 시설, 그 다음에 이러한 디지털 사격 연습장 등등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준비한 내용을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죠. 그 의미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건축은 결코 완성된 형태로 머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건축은 시대적 변화를 비추는 거울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지역과 국가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여기 모이신 많은 학교 전문가들께서는, 특히 학교 건축가들께서는 창의적인 자세로 더 나은 학교 공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의 전체적인 주제와는 조금 다른 좀 편안한 말씀을 드린 것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은 학생 수가 줄면서 새로운 학교의 변화가 지역의 차별성에 따른 학교로 등장해야 된다라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동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한 변화의 노력에 같이 노력하시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